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최성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내해 주신 대로 로보틱스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언어 모델 이 두 가지가 어떤 관점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발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Emerging Trends in Robotics: How can LLMs and robotics be integrated?라고 써 있는데 아마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로보틱스 혹은 모방학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AI 회사에서 잠깐 있다가 디즈니라는 회사로 가서 다들 아시죠? 디즈니에 있는 디즈니 리서치라는 연구 조직에서 로보틱스 그리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백그라운드들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들이 AI 혹은 러닝과 로보틱스를 섞는 어떤 연구였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싶은 연구들, 진행 중인 최신 연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리서치 매니페스토라고 적어 놨는데 뭐 연구 선언문 같은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하고 싶은 방향이 바로 이런 Robot in Every Home이라는 주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드는 로봇이 뭐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카페나 식당에 서빙을 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은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뭐 자율주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로봇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 그중에서도 집에 들어가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 에브리 홈이라는 걸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이 글이 제 연구의 어떤 큰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너무 많은 내용을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100 장이 조금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깐 쪼금 빨리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 슬라이드로 발표를 해 보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디테일은 다 빠져 있고 대부분 영상과 그림 위주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중간중간에 주셔도 사실 좋고 끝나고 나서 주셔도 좋은데 어 음 특히나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콘텐츠는 먼저 굉장히 짧게 AI의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랭귀지 베이스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들 대부분 다 올해 나온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연구실에서 또 하고 있는 연구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컨클루딩 리마크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AI는 사실은 뭐 하루에 혹은 몇 장의 슬라이드로 리센트 트렌드를 담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머신러닝을 공부하던 2010년 초반대에 비해서 10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변화들이 우리가 기존에 정해 놓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라벨에 디펜던트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많은 경우에 뭐 분류 문제를 푼다 그러면 0 부터 9 차의 숫자를 분류하길 원하고요. 디텍션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뭐 20 개나 40 개의 미리 정해 놓은 라벨들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사람에 해당하는 라벨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만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오픈 보캡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내가 임의의 텍스트로 넣은 물체를 찾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로보틱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OWVAT라는 논문은 혹은 알고리즘은 이런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뭐 의자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옐로우 북을 찾을 수도 있고 그죠? 뭐 PC 컴퓨터, 리모트 컨트롤, 드링킹 글라스, 아이팟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도 단순히 사과만이 아니라 green apple, 뭐 red apple, 그다음에 orange 뭐 이런 식으로 fine grained한 디텍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픈 보캡 디텍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오픈 보캡 디텍션들이 로보틱스가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도 그렇죠. 이 방법은 샘이라는 메타에서 나왔던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정해 놓은 뭐 20 개나 40 개의
클래스에 대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wheel, 뭐 beaver tooth grill 뭐 이런 식으로 fine grained한 그리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요즘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트렌드는 이 생성 모델, 그 안에서도 large language 모델이죠. 그래서 GPT-4로 대두되는 이번 최근에 뭐 오픈AI devDay에서 GPT-4 터보 얘기도 했지만 GPT-4로 대두되는 large language 모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 그냥 재미로 적어 놓은 건데 뭐 "Could you write lyrics for the Bohemian Rhapsody of a Graduate Virgin?" 그럼 "대학원생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원생 버전은 없죠.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뭐 창작도 좀 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GPT에게 뭘 물어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GPT가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못했던 데이터, 최근 데이터를 뱉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다 주고 "이 글을 요약해 줘."라는 식의 뭐 이 소위 말하는 텍스트 언더스탠딩,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방법론들이 혹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각각의 방법론들이 다 로보틱스와 꽤 일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관점에서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GPT-4V가 나오면서 이제 단순히 랭귀지 도메인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DALL-E 3를 가지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Robot in Every Home,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연구의 목표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Here are the illustrations of depicting the concept of a robot in every home."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앱과 지금 이제 API가 아마 어젠가 그저께 공개된 것 같은데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What do you see here?" "뭐가 보이니?"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I see an office space with various superhero themed items."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캡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미지를 글로 설명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저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졌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로보틱스에 적용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로보틱스 논문들 혹은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로보틱스 논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아틀란타에서 이제 컨퍼런스 로봇러닝이라는 콜이라는 로보틱스 꽤 큰 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구글에서만 쓴 논문이 뭐 열 몇 편이 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한 10편 가까이 논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AI와 로보틱스 성능 연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4 가지 논문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남의 논문이니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GPT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씁니다. 저도 사실은 GPT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20씩 내면서 쓰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500에서 $2,000 정도 꽤 많은 돈을 내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챗GPT에게 뭐 간단한 코드, 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만들어 줄 거고요. 파이썬 구이로 뭐 슬라이더 컨트롤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뭐 tkinter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GPT는 코드를 꽤 잘 만듭니다. 특히나 파이썬을 꽤 잘 만들고요. 그걸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Code as Polices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씬을 주고 그 씬에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주고 이걸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타스크 디스크립션을 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execution 했을 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syntax 에러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syntax 에러를 잡는 어떤 디버깅도 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입니다. Code as Policy.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put the red block to the left of the rightmost ball, 이게 실제로 넣어 준 커맨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수도 코드가 실제로 이 Code as Polices에 가지고 있는 랭귀지 모델을 뱉어준 모델입니다. 이때는 논문이 조금 이번 이카라에 실렸던 논문인데 로봇 학교에 아마 GPT-4를 쓰지 못했고 코드 다빈치 모델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꽤 그럴싸한 소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는 방향이고, 참고로 요 논문이 이번 이크라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어요.
바꿔 말하면 현재 올해 로보틱스에서 가장 큰 학교였던 이크라에서 이 논문은 꽤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전반적인 로봇하는 사람들이 인정한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프레임워크로 프롬프트만 바꾸게 되면은 GPT가 혹은 어떤 랭귀지 모델이 위에서 봤던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만이 아니라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사실 되게 재밌게 보는 점은 뭐냐면 사람이 주는 커맨드가 위에 있는 put away입니다. The Coca-Cola can and the apple on their corresponding beans. 즉 코카콜라 캔과 애플을 그거에 관련 있는 뭐 빈에 버려라인데 사과 같은 경우는 썩죠. 그러니까 썩는 곳이 있는 곳에 버려야 되고요. 코카콜라 캔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에 버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상식을 기반으로 사과는 어디에 버려야 되고 코카콜라 캔은 어디에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랭귀지 모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한 특히나 상식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커먼 센스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 센스 인퍼런스 역시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구글에서 오래 연구했던 방향 중에 하나였고요. RT2라는 겁니다. RT는 이제 로봇 트랜스포머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들은 코드를 직접 만들어 놨었죠. 그죠? 근데 가장 딥러닝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엔드 투 엔드죠. 그냥 인풋 데이터를 다 때려박고 아웃풋 데이터를 잘 정의한 다음에 그 웹 프로파게이션으로 그 매핑을 찾는 연구를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와 텍스트 커맨드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move banana to 3 그러면 3이 그려진 숫자로 바나나를 옮기고요. put strawberry into the correct bowl. correct ball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스트로베리가 있는 볼이 correct ball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correct ball에다가 스트로베리를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코드를 만들게 되는 단점은 그 코드가 executable하는 API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manipulate를 움직이거나 pick and place를 하거나.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만 주어졌을 때 아웃풋으로 로봇의 랜드 이펙터의 위치와 베이스의 움직임 그리고 그래프의 움직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뭐랄까요? 딥러닝스럽다고 할까요? 엔드 투 엔드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 투 엔드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 이제 RT1, Robot Transformer 1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 대가 넘는 로봇을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 하나 쓴 적이 있었었고 이게 이제 RT1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논문 이전 논문인데 instruction 해당하는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들이 토큰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네트워크를 잘 통과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모델이고요. RT2는 요즘에 많이 쓰는 것처럼 LLM 모델, 정확히는 멀티모델 모델을 쓰는 거죠. 즉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커맨드를 모두 토커나이즈 해 가지고 결국 시퀀스 시퀀스 문제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퀀스 모델들이 있죠. 멀티모델 모델들. 예를 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개된다고 하는 뭐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모델이나 아니면 딥마인드의 뭐 플라밍고 모델 아니면 게토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들인데 정확히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을 따라가되 단순히 이미지와 텍스트만 쓴 게 아니라 로봇의 액션에 해당하는 토큰도 같이 썼게 됐고요. RT2가 가지는 두 번째 특이점은 트레이닝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로만 학습한 게 아니라 이미지 퀘스천 앤 앤서를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코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미지 퀘스천 앤 앤서링, 비주얼 Q&A 문제를 같이 풀게 되고 VQA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이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 이미지가 뭐 피카소의 그림이야."라는 거에 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달리의 그림이야."라는 거에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주얼 스페이스에서 내가 조금 더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모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Move Apple to Denver Nuggets와 같은 경우는 이 Denver Nuggets라는 저 팀의 로고를 원래 학습 데이터는 보지 못했겠지만 VQA에서는 이미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VQA 문제에서 봤던 이미지란 물체와
물체를 옮기라는 커맨드에 해당하는 로봇 커맨드에 대한 로봇 데이터셋을 같이 학습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unknown scene, 그러니까 내가 로봇 학습시킬 때 보지 못했던 어떤 이미지들에 더 잘 generalize가 된다고 그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언어 모델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어 학습에 쓰는 거죠. 왜냐하면 강어 학습은 로보틱스에서 빠지면 좀 섭섭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강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모션을 만드는 걸 강어 학습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리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저 리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로봇이 똑바로 쓰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뭔가 뒤로 걸어가면서 위의 손을 적당히 움직이게 할까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리워드 펑션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워드 펑션으로 폴리시를 학습시키면 런타임에서 execution 페이지에서는 학습된 폴리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se the real function generated by LLMs as the intermediate interface.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로봇한테 알려줄 때 리워드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리얼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언어 모델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언어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주는 커맨드가 이제 make robot dog stand up on 2 feet와 같은 거면 실제로 이게 어떤 모션인지를 설명하는 모션 디스크립터라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orso of the robot should be pitched upward at 90 degrees. The height of the robot center mass or torso center should be at least 0.7 mete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로봇을 그냥 서라."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션인지를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리워드 코더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리워드 펑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언어 모델, 정확히는 두 개의 프롬프팅이 있는 두 개의 언어 모델이 최종적인 리워드 하나를 만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뭐 flip the ball, open the faucet 이런 식의 어떤 로봇을 제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모델을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하다 보면 리워드 펑션을 모델링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어려운 거를 언어 모델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이제 쿼드라페드처럼 아까 봤던 로봇이 걸어가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재밌게도 인제 인스트럭션을 한 번만 줘서 만들지 못하고 일단 로봇을 쓰게 만들고요. make the robot stand upright. 그다음에 뭐 약간의 어저스트먼트를 하고 세 번째 now make the robot do a moonwalk. 그래서 문워크를 하게 만들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문워크이 뭔지를 쪼금 더 잘 알려줌으로써 4 개의 랭귀지 인스트럭션 그리고 4 개의 리워드 펑션들 그러니까 4 개의 리워드 펑션들이 나오면 그것들로 강화학습을 돌려서 정확히는 여기서는 인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걸 쓰는데 어쨌든 강화학습 비슷한 걸 돌려서 로봇의 폴리시를 만드는 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논문이었고요. 마지막이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4 가지는 뭔가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코드를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거를 뭐 물론 예를 몇 개 주긴 하지만 이 컨텍스트 러닝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지 않고도 코드가 나오거든요. 일종의 생성 모델인 거죠. 그죠? 혹은 리워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단순히 로봇이 섰으면 좋겠어.' 인데 그 서다 stand up이라는 거를 어 음 우리의 러너 모델은 뭐 torso가 90 도가 돌아가 있고 바닥으로부터 뭐 70 센티가 올라가 있고 와 같은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적은 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쪼끔은 달라요. 여기는 뭘 하고 있냐면 제목이 no, no인데 no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안다 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Could you put the ball on a small corner in the microwave?"인데 그러니까 "볼을 하나 집어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볼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플라스틱 볼도 있고 메탈 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의 커맨드가 사람의 그 지시가 뭔가 ambiguous하죠. 뭔가 모호하죠. 그러면 그 모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말하면 언어 모델이 우리한테 유의미한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언어 모델이 사람의 커맨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커맨드가 내가 지금 execute하기에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이 부족한 정보를 해결하는 어떤 일련의 HRI스러운 연구입니다.
이걸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언어 모델이 어떤 완벽히 from scratch로 생성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이해하고 더 뭔가 처리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HRI에서의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로서 언어 모델을 쓰는 연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어 저희가 사실은 되게 비싼 연구를 했어요, 이거랑. 그래서 저희가 비싼 연구를 하고 클라라라는 연구를 이제 했었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일 주일 있다가 이 논문이 나왔어요. 일 주일인가 2 주인가? 되게 사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비슷한 컨셉인데 저희가 조금 더 먼저 했고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리터치 리뷰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거를 이제 리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거랑 얘네 거랑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모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place the ball 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볼이 있고 메탈 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 되물어 보는 거죠. 플라스틱을 놓을까 아니면 메탈 볼을 놓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되물어 보는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론을 여기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일을 버려."인데 과일에 오렌지랑 애플이 있으면 오렌지를 버릴까 애플을 버릴까?"에 대한 어떤 캔디데이트 액션들을 뱉어 주고 사람이 그걸 고르는 식으로 이런 ambiguity를 해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제 뭐 테이블탑 리어레인지먼트 했을 때 마치 청소를 하려고 해도 혹은 정리를 한다 그랬을 때 뭘 어디다 놔야 될지에 대한 컨비네이션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컨비네이션 중에서 그럴싸한 컨비네이션들을 우리가 언어 모델이 사람한테 역으로 제안하고 사람이 그걸 고르는 식으로 이런 리어레인지먼트 타스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거죠.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엔드 투 엔드 멀티 모달 랭귀지 모델로 엔드 투 엔드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리워드 펑션을 만들 수도 있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서의 어떤 인터페이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손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코딩을 해서 로봇에 커맨드를 줬다면 이제는 말로 로봇에게 커맨드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 말고도 되게 많지만 요 4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 모델 로보틱스랑 붙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비슷한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그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는 제일 먼저 이제 관심 있는 건 로봇의 모션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얘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로봇들은 다 디즈니에서 만든 로봇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셨겠지만 디즈니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로봇 회사 중에 하나고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 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네. 저 왼쪽 위부터 인제 플로리다에 있는 라디족, 오른쪽 위는 LA에 있는 캡틴 혼다 스타워즈랜드에 있는, 오른쪽 아래는 뷰티 앤 더 비스트 도쿄 디즈니랜드에 있는 벨이라는 캐릭터고요. 옆에는 로봇이고. 즉 이런 로봇의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주는 게 저는 어 소위 말하는 공장이 들어가는 로봇에 비해서 가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로봇들이 어 올바른 외형과 올바른 모션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항상 믿어 왔고 주장을 해 왔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BD는 사실은 그 로봇을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어요.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는 아직 팔지는 않고 있고 스팟도 뭐 몇백 대 안 팔렸고요. 대신에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하죠.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안무가 를 불러서 이런 로봇의 모션을 잘 재밌게 만드는 걸로도 유명하고 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역시 꽤 많이 발전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의 모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 모두 한번 믿어 보죠. 그러면 로봇의 모션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봇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에 되게 복잡한 기구적인 파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이 모션들, 포즈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모션을 로봇이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쫄쫄이를 입고서 모션을 만들면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쵸? 요런 것들을 잘 보면 실제로 인제 요런 스켈레톤 형태로 사람의 모션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모두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 보통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사람들의 스켈레톤을 따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처리한 데이터를 보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인제 그러고 나면 이제 로봇도 고르면 해야겠죠. 왜냐면 저희는 로봇의 모션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근데 로봇의 모션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은 게, 로봇은 크기도 다르고 이 내부적으로 뜯어 보면 이런 식으로 로봇의 관절의 개수도 다르고 속도나 가속도의 제한도 다를 거고 뭐 또 토크의 제한도 다를 거고, 콜리전 때문에 로봇이 충돌을 해 가지고 못 움직이는 포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션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과 로봇은 이 관절의 크기 혹은 이 외형의 어떤 비율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 치는 모션이 있는데 어깨가 엄청 큰 로봇은 박수를 못 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보디빌더들은 너무 근육이 많아지면 자기 세수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키네매틱 스트럭처의 제한 때문에 오리지널 모션을 어떤 타겟 모션, 내가 리타겟팅하고자 하는 타겟 모션을 변환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있냐면, 이런 모캡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카메라를 기반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모션 리타이팅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모션 캡처 데이터에 있는 거를 로봇의 모션으로 넘기는 거고요. 뭐 자세한 방법론들은 이제 논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에서 로봇 모션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의 그냥 핸드헬드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은 비디오도 우리가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 딥러닝 기반 방법론을 돌려서 로봇의 모션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틱톡에서부터 로봇의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봇은 참고로 엠비덱스라는 네이버에 있는 로봇이고, 사실 제가 지금도 네이버에 있는데 그 매주 네이버에 와서 이런 엠비덱스라는 휴머노드 형태의 로봇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네. 사실 모션을 만드는 것만이 제 목표는 아니었고요. 이 모션을 우리가 만든 거를 어떻게 써 먹어야겠죠. 사실 그게 더 목표였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좋은 라이팅을 찍어 보면은 훨씬 더 잘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이 로봇의 크기는 참고로 사람보다 쪼끔 더 큽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올 모션이 이제 펀치하는 모션이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모션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키포인트 기반의 모션, 그 모션을 이제 포즈 주게 되면 이렇게 펀치를 할 때 자연스럽게 떨리는 저런 모션들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보면 이 떨리는 모션이 그냥 로봇이 어떤 힘이 부족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떨리도록 모션을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이런 모션 리타게팅도 하고 엠비덱스만이 아니라 쪼끔 더 저가의 휴머노이드 똘망이라는 로봇에서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모션을 한 명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넣으면은 로봇의 모션이 다 나온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사람의 인터벤션 기회 없이도 로봇의 모션이 최적화로 다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한 지금 왼쪽 위에 시간이 나오는 것처럼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모션 만드는 거는 최적화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모션을 잘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션을 만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조금 더 사람이랑 교류를 잘하고 싶어서였어요. 결국 저희는 로봇을 집에 넣고 싶고 로봇은 사람과 인터랙션 하고 싶은데, 로봇이 말로만 인터랙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행동으로 "어 왔어."라고 손을 흔들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이런 모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션 리타겟팅을 하게 되면 어쨌든 타겟 모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소스 모션, 어떤 뭐 사람이 동영상을 찍던 모션 캡처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텍스트에서부터 모션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션 리타겟팅처럼 뭐 사람의 모션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로봇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남자가 공을 차고 있어.'와 같은 문장에서부터 모션을 만드는 연구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임이라는 논문을 올해 초에 AAA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Freeform Language Based Motion Synthesis and Editing, 이 약자로 플레임이고, 요즘에 핫한 뭐 달리3로 핫한 그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인제 로봇의 모션을 만든 거의 첫 번째 연구입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데이터셋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휴먼 MS3라는 데이터셋은 한 15,000개 정도의 모션에 한 3개 정도의 텍스트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결국 문장과 모션의 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디퓨전 모델이 뭔지는 저희가 설명을 여기서 하기 좀 그렇고, 이 디퓨전 모델의 장점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컨디셔닝을 되게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그냥 강아지를 만들어 고양이를 만들어만 잘했다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뭐 테디베어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걸 만들어 줘. 또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즉 어떤 파인 그레인드한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션도 마찬가지로 잘 될 거로 기대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이 장점 중에 하나는 모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페인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을 비워 놓고 거기를 채우는 일을 잘하는데, 모션이 결국은 어떤 시간축에 해당하는 조인트의 움직임에 따른 행렬이라고 보면, 이미지라고 보게 되면 모션 인페인팅은 내가 시간축으로 어떤 특정 모션을 주고 "뒤를 맞춰 봐."라는 모션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의 상체만 주고 하체를 만들어, 혹은 하체만 주고 상체를 바꿔 줘."라는 모션 에디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모션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person works forward and then bends down to pick up something"이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이 모션이 다 from scratch로 생성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과 왼쪽 발을 차."라는 것도 생성이 가능하고, 당연히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생성을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모션이 나오죠.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차, 왼쪽으로 차는" 라는 어떤 세만틱한 의미는 유지가 됩니다. 모션 에디팅도 가능한데 이제 하체를 주고 상체를 바꾼 거예요. 근데 상체를 바꿀 때 텍스트 컨디셔닝을 넣어 본 거죠. 그래서 뭐 춤을 추도록 상체를 바꿔. 그러니까 하체는 지금 왼쪽 초록색과 똑같은데 뭐 공을 주입을 하듯이 박수를 치듯이 바꿔로 바꿀 수도 있고, 하체도 바꾸는데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점프해"와 같이 하체를 바꾸는 거죠. 대신에 상체는 그대로 있고, 이런 식의 컨디션드 모션 에디팅 역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텍스트 베이스드 모션 신테시스 방법론과 모션 리타게팅을 합치게 되면 텍스트에서 로봇 모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연구를 지금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션 쪽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팟이라는 이 사전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게 있는데,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 랭귀지 모델들,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바탕으로 사람 찾는 걸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보통 이런 뭐 2층 공간에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뭐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남자고 머리가 짧고 뭐 회색 옷을 입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있어 와 같은 어떤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랑, 사람이 어떤 곳에서 발견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런 공간에서 출몰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직업은 학생이야" 라고 그러면 뭐 어디서 발견될까요? 대학교라고 치면 뭐 동아리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교수야"라 그러면 학교에 없던가 뭐 교수 방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쪼끔 더 잘 서치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서치에 해당하는 애트리뷰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공간에 갔을 때 로컬 서치를 가능하게끔 애트리뷰트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서치를 이용할 때 GPT를 쓰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상식을 좀 이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 공간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The lab is composed of desks for students, office, professors, meeting room."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학생이야 라 그러면 "Where can I find her in the lab?"이라고 요렇게 그대로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She can usually be found at the desk or in the workspace with robots"라고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이 workspace robots와 데스크를 잘 그 키워드 추출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어디로 갈지를 잡을 수 있겠죠. 이게 글로벌 서치고. 그럼 이제 그 공간을 간 다음에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wearing a white shirt with black hair"라는 어떤 비주얼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이미지에서 이런 텍스트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겠죠. 요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오픈 버켓 디텍션이랑 정확히 일치하는데, 오픈 버켓 디텍션을 저희가 쓰려고 봤더니 GPU를 너무 많이 먹어서 쓰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주얼 퀘스천 애서링과 그래디캠을 섞었습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디스크립션이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하이라이팅을 해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로보틱스에서는 RGB 키, 뎁스까지 나오는 카메라를 쓰니까
로봇의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의 위치에 해당하는 3 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고게 로컬 서치입니다. 실제 데모고요.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 "학생이고 로봇이랑 일해." 그러면 처음에 GPT가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있을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 가지고 이 사람에 해당하는 그 검은색 옷을 입는 사람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있는 네 번째 공간 오픈 스페이스 데스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인제 오픈 스페이스 데스크고 지금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리즘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미리 정의해 준 방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계속 찍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찾고 싶었던 사람인 검은색 옷을 입는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찾는 사람이 맞아?'라는 거에 대한 OX에 대한 클릭만 하고요. 나머지 모든 서치 프로세스랑 이 어프로치 페이즈는 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 요 연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이 들어가요. 디텍션도 들어가고 GPT도 들어가고 VQA도 들어가고 뭐 그래드캠이라고 들어가고 근데 그 어떤 모델도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은 없어요. 다 기존에 있는 여러 프리 트레인드 모델들을 다 섞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로봇이 사람 찾는 일을 진행을 한 거죠. 즉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미 너무 많이 고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로보틱스 연구를 하기에 되게 좋은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진행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에는 이런 큰 공간이 없어서 제 친구가 있는 그 캐나다에 있는 퀸스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실험한 영상입니다. 저희 학생이 3 개월 정도 캐나다에 가서 진행을 했고요. 요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저희가 노우노라는 구글에서 했던 연구의 어떤 비슷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사람 언어 모델을 우리가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언어 모델에게 뭐 "1990 년대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라는 걸 물어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이런 정보가 있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여기서 내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문장은 뭘까?"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우리가 언어 모델에게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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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커피를 사 줘."라는 걸 줬을 때 내가 실제로 커피를 주문하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일종의 엔티티 익스트랙터로서의 언어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언어 모델은 어떤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모듈을 이해해야만 하지 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약하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휴먼 로봇 인터랙션 로봇이 사람의 집에서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사람의 말, 모호한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에 언어 모델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 분류돼야 되냐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말이 클리어한지 명백한지 아니면 ambiguous한지 뭔가 정보가 좀 빠져 있는지 혹은 이건 내가 전혀 못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다음에 로봇이 뭔가 다음번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인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 모델의 uncertainty estimation을 해야 합니다. 즉 언어 모델이 현재 내가 어떤 로봇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에 대한 그라운딩이 좀 되어 있고 로봇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있을 때 사람이 주는 커맨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혹은 내가 할 수 있기는 한데 뭔가 정보가 좀 빠져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과일을 집어와."라고 했는데 과일이 10 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 predictive uncertainty estimation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제안한 건 뭐냐면 GPT와 같은 어떤 블랙박스 모델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로그라이크를 계산하기 힘든 어떤 블랙박스 모델이 있을 때 여기서 uncertainty estimation 모듈을 만들고 이 uncertainty estimation 모듈을 바탕으로 사람의 커맨드가 certain한지 infeasible한지 ambiguous한지에 대한 three-way classification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는 커맨드가 certain 하면 로봇이 그 행동을 그냥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코드에서 폴리시 썼던 것처럼 로봇이 executable 하는 어떤 수도 코드를 만들어 주고 그걸 그냥 룰 베이스로 execution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게 되는데 또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사람이 주는 커맨드고 빨간색이 GPT가 만들어내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앰비기어스 꼴은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졸려 보이는 사람한테 줘라고만 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뭐 정보가 없잖아요. 뭘 집을지도 안 알려줬고 누구한테 줄지도 안 알려줬으니까 GPT가 뭐라고 했냐면 "Specify which like to pick." 그리고 "Which person like to give it to." 네가 잡을 게 뭐고 내가 잡아야 될 게 뭐고 "누구한테 줘야 돼?"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He is wearing a gray shirt." 그냥 단순히 "회색 옷을 입었어."라고만 알려주면 여전히 뭘 집을지는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정보만 가지고도 여전히 언certainty가 높고 그다음에 그걸 또 해결하고자 사람한테 되물어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뭘 집어 줄까?" 그러면 "코카콜라."라 그러면 "스타벅스."라 그러면 스타벅스를 집어서 회색 옷을 입은 사람한테 건네주는 것까지를 다 하게 됩니다. 네. 요런 전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트하고 물론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노노라는 논문에서 봤던 구글의 실험보다는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 연구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컨셉 자체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오히려 사람한테 되질문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로봇이 하면 안 되는 걸 시킬 수도 있겠죠. "던져 버려." 그러면 던지는 거를 사실은 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던지는 걸 하면 안 된다고 로봇이 생각을 해서 혹은 GPT가 생각을 해서 "나는 그거 못 하겠어."라고 그냥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제 우리가 로봇이랑 대화를 하고 로봇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냥 일상어로 명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ambiguous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반응하고 뭔가 조금 더 똑똑한 로봇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이런 연구 방향이 쓰이길 기대하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uncertainty estimation이나 이런 ambiguous한 커맨드가 들어왔을 때 그 disambiguation, ambiguity를 줄이는 되질문을 하는 게 GPT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성질이었습니다. 이게 인제 모션과 이어지는 저희 연구인데 결국 저희가 이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에이전트는 컴퓨터 속에만 있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실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가 제가 디즈니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연구예요. 지금 이 뒷모습 보이는 이 친구가 맷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아까 봤던 그 캐나다의 큰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거기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요 맷이라는 요 친구 저랑 같이 오피스 메이트였는데 얘랑 같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3 개월 동안 논문을 썼던 게 스팟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 건데 제가 요 연구를 했던 건 뭐냐면 이 로봇 얼굴이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말을 뭐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로봇의 이 행동만 가지고 적당히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람을 좀 재밌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로봇이 얼굴밖에 없어서 이 표현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던 엠비덱스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엠비덱스로 확장하자.'라는 걸 한 거죠. 근데 그냥 이제 확장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냥 에이전트가 그냥 "아 왔어요?" 그럼 인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페르소나라는 걸 입혀 보자. 왜냐면 요즘 언어 모델에서도 사실 페르소나라는 거를 언어 모델에 입히는 게 나름 화두 중에 하나인데 '로봇 에이전트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봇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저 이전에 봤던 연구도 를 포함해서 어떤 finite state machine으로 로봇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정의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observation이 들어오면 다음번에 어떤 상태로 넘어가라는 걸 잘 디자인하면 꽤 괜찮은 finite state machine이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로봇 에이전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finite state machine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저희가 페르소나별로 FSM을 하나씩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 주면 '자동으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고 네이버랑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이 빅 5 personality trait 중에서 이 extraversion이나 agreeableness 즉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로봇이 사람이랑 뭔가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혼자 있고 싶은지 요러한 성질들을 가지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약간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한 거고 보시는 로봇이 엠비덱스고 지금 보시는 사람 모양의 형태는 뭐냐면 사람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트래킹을 해 가지고 얻어지는 어떤 모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뭐 로봇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손을 드는지, 뭐 손을 흔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을 바탕으로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캐릭터처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 언어 모델이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 주니까 꼭 introverted, extroverted 내향적이나 외향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엘리멘트에 있는 어떤 엠버나 웨이드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엠버랑 웨이드는 GPT가 모르니까 요즘에 인제 많이 쓰는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하는 거죠. 즉 위키피디아나 다른 다큐멘터리에 있는 엠버나 웨이드의 퍼스널리티를 내가 컨디션을 걸고 프롬프트로 집어넣고 그걸 바탕으로 파이낸스 타임머신을 만들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결과인데 사람이 다가오면 그 에이전트 모두 인제 엔게이징을 하니까 다 뭐 위그를 한다든가 흔든다든가 손을 흔들어 주는데 사람이 떠나면 웨이드의 퍼스널리티는 울고 엠버의 퍼스널리티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정도 그 각각의 캐릭터리스틱에 맞는 트랜지션이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로봇 시험도 좀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인제 네이버 1784 그 신사옥의 2 층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공간에서 저희가 어 저랑 저희 학생들이 매주 실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 엠비덱스 위에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들을 멀티 퍼슨 트래킹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로봇의 커맨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뭐 얼굴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얼굴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달면 확실히 더 얘의 성향을 표현할 수 있겠죠.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뭐 졸린지 화난지 이런 모션들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구입니다. 뭐 길게 얘기 들어주셨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언어 모델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언어 모델은 사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제 피지컬 리즈닝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손 위에다가 뭐 1 톤짜리 망치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프겠네요." 정도는 알겠지만 그럼 내가 뭐 "몇 킬로까지 올려도 괜찮을까?" 혹은 "내가 뭐 무슨 물건을 올리면 내 손이 얼만큼 상처가 갈까?" 뭐 이런 식의 피지컬 리즈닝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로 내가 모든 걸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로봇을 제어할 만큼의 어떤 그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했으면 넘어지면 안 되겠죠 놨을 때. 그러면 그 넘어지면 안 되는 그 위치에 물체를 놓는데 언어 모델을 쓰기는 힘든 거죠. 근데 물리 시뮬레이터는 만약에 시뮬레이터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쓸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터에 똑같이 옮기는 작업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리얼 월드가 주어지면 이거를 시뮬레이터에 똑같이 옮기고 이 시뮬레이터에서 뭔가 놓아도 되는 위치를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피지컬한 스테빌리티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어디에 놓는 게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한 어떤 좀 넓은 영역의 리서프테크 리즈닝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사람한테 더 좋은 캔디데이트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걸 고르는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왼쪽은 지금 실제 환경이고 이게 바뀜에 따라서 트래킹을 잘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똑같이 뭐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은 어떤 랩 environment 안에서는 리얼 투 심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당 어떤 위치에다가 물체를 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공간에 어디다가 이 프링것을 놔도 괜찮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전체 영역을 내가 다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프링것을 놓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프링것을 어디에 놔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 언어 모델이 이 프링글스를 쪼금 더 인제 노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생겼으니까 이 영역 중에서 어디다 놓을지에 대한 어떤 좀 더 러프한 리셉티브라고 불리는 좀 더 큰 영역을 결정해 주게 되고 그럼 우리가 캔디데이트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럼 사람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즉 사람은 마우스 몇 개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물체에다가 영역에다가 옮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매뉴얼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로봇은 6 개의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 개의 모터를 일일이 쪼금씩 옮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식으로 리얼 투 심이랑 그 랭귀지 모델이랑 시뮬레이터를 잘 섞게 되면 꽤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좀 진행을 해서 언어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섞는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지나왔는데 50 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컨크리트 리마크.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이제 리서치 매니페스토라고 했던 그 연구 목표였는데 요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발표할 때마다 항상 있는 슬라이드예요.
잘 보시면 Robot in Every Home 그다음에 The leader of the PC revolution predicts that the next hot field will be robotics. 그러니까 로보틱스 누가 썼는지 잘 보면 빌 게이츠가 썼죠. 언제 썼는지 보면 2008 년도에 썼어요. 2008 년도면 벌써 몇 년 전인가요? 15년 전? 그죠. 엄청 옛날이죠. 15년 전에 빌 게이츠가 로보틱스가 뜰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기고문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로보틱스를 만들었다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로보틱스 이제 안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보틱스는 사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큰 어떤 만년 유망주였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집에 로봇을 넣으려는 시도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 왔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청소 로봇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점점 물건값은 싸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우리가 쓰는 모터 값이라든가 배터리 값들은 싸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집에 들어갈 만한 서비스 로봇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저 개인적인 목표는 저희가 하는 어떤 연구의 흐름들이 로봇 인 에브리 홈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집에 로봇을 집어넣는 일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 3로 만들어 본 어떤 로봇 인 에브리 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꼭 사람처럼 생긴 폼 팩터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을 물리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연구는 다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여러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같이 연구했던 여러 기관들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뭐 방법은 따로 없죠. 네. 무엇이 모르면 알려줘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봇이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 로봇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킬들 외에 다른 것들을 언어 모델이 뱉어서 이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걔를 사람들이 매뉴얼리 다 추가해 가지고 약간 컨티뉴얼 러닝스러운 거죠. 다음번에는 그런 커맨드가 들어오면 좀 더 잘하게 하겠다라는 걸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뭔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치 프롬프트를 줘 가지고 "이런 식의 커맨드는 내가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GPT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는 게 future prompt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에서 봤던 OOD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진행했냐면 사람들이 언어가 주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는 이 말에 대한 언어 모델 스스로의 언서턴티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 언서턴티가 일정 값보다 크면 어 그 커맨드가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되물어보게 했어요, 언어 모델 스스로에게. 그래서 언어 모델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 OOD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은 뭐 "던지면 안 돼. 부시면 안 돼."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언어 모델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고요. 또 당연히 100% 맞진 않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되는 걸 저희끼리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요. 공유하는 데는 없죠 당연히. 사실 이거를 저도 과기정통부와 이제 RFP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쪽 PM님이랑 얘기도 좀 해 보고 사무관이랑 아는 사무관들이 있어서 얘기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어 만들려다가 이제 실패했고요, 제가 작년에 시도했던 거는. 그래서 저도 이런 실제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좋은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예를 들면 해외는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MU-RI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는 되게 많은 로봇들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본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 공간이 있고 아까 봤던 퀸즈 유니버시티 인주니티 랩이 랩 한 4 개가 공유하는 3 층짜리 로봇 실험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는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그런 공간이 언젠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지만 없다. 음. 저는 이 로봇이라는 거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법한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대학원생들이랑 얘기해 보면 나는 로봇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를 보다 보면. 그래서 로봇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봤던 빅테크 기업이 로보틱스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한국도 언젠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